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원을 지은 로마의 심장, 콜로세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기계와 선전, 그리고 7만 명의 스펙터클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콜로세움의 건설은 권력의 축을 이동시킨 천재적인 정치적 선전의 결과였습니다. 서기 64년 네로 황제는 대화제 이후 폐허 위에 폭군의 개인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를 지어 백성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네로의 호수 물을 완전히 빼내고 그 자리에 7만 명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거대한 공공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을 위한 선물로 플라비우스 왕조의 정당성을 단숨에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죠. 콜로세움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로마 제국의 스케일과 속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로 189m, 세로 156m에 달하는 로마 제국 최대 규모의 타원형 경기장은 서기 72년 착공하여 단 8년 만인 서기 8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기계와 철근 콘크리트 없이 이루어낸 공학적 기적이었죠. 50m에 달하는 높이는 현대 건축물 기준으로 약 17층 높이에 해당하며 7만 명이라는 최대 수용 인원은 웬만한 현대 대형 스타디움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은 효율성과 강도를 극대화한 하이브리드 소재 혁신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외벽은 티볼리에서 소달구지로 운반해온 밝은 색상의 견고한 트라버틴 석재로 건물의 거대한 하중을 지지했습니다. 수백 톤의 석재 블록을 단단하게 고정한 철제 못은 모르타르 대신 사용되었는데 아쉽게도 후대에 집중적으로 약탈당했습니다. 내부 골조는 응회암과 벽돌로 이루어져 구조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뛰어난 강도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8년 완공이라는 극단적인 건설 속도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콜로세움의 완벽한 모듈 시스템은 힘의 분산과 미학을 절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아치의 곡선 구조는 건물의 엄청난 무게를 완벽한 균형으로 분산시켰으며 각 아치가 다음 아치를 지탱하는 연속적인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모듈 시스템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비계 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빠른 복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1층 도리아식, 2층 이오니아식, 3층 코린트식으로 이루어진 3단계 기둥 양식은 공학적 견고함 위에 시각적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7만 명의 군중을 통제하는 동선의 과학, 바로 보미토리아 시스템입니다. 콜로세움에는 80개의 게이트가 있었는데 모든 입구 상단의 돌로 로마 숫자를 새겨 관중들이 자신의 구역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가도록 유도했습니다. 토에네다라는 어원을 가진 보미토리아 통로 시스템은 군중의 흐름을 질서정연하게 분산시켜 단 몇 분 만에 경기장을 비울 수 있게 했으며 이는 현대 스타디움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동선 설계는 황제가 베푸는 완벽하고 안전한 무료 오락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학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의 좌석 배치에는 로마의 엄격한 사회적 계급도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상단석은 여성, 해방된 노예, 가난한 평민들이 자리했고 중간석은 기사계급 및 일반 로마 시민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레나 최상석은 원로원 의원과 최고위 귀족을 위한 자리로 피냄새가 닿을 듯 생생한 특권층의 자리였죠. 또한 벨라리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차양은 최상층의 기둥이 지탱하며 제국 함대 선원들이 직접 밧줄을 조작하여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경기장을 거대한 그늘 극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 스펙터클을 조종하는 지하실, 바로 히포게움입니다. 이곳은 맹수 우리와 검투사, 사형수들이 출전을 기다리는 어둡고 복잡한 미로와 대기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도르래와 밧줄을 이용한 승강식 플랫폼은 야생동물이나 무대 장치가 모래바닥 위로 마법처럼 불쑥 솟아오르게 만드는 극적 연출의 핵심이었죠. 수만 명의 환호성 아래 지하실은 끊임없이 기계를 조작하고 밧줄을 당기는 노예들의 땀과 공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레나에서의 하루는 피와 환호로 빚어낸 오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는 이국적인 짐승 사냥인 베나티오네스가 열려 호랑이, 코끼리 등 제국 영토의 광대함을 증명하는 야생동물들의 학살이 펼쳐졌습니다. 정오에는 신화 속 인물로 분장한 사형수들이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 공개 처형이 공포와 경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엄격한 규칙 아래 벌어지는 노예와 자원자들의 화려한 죽음의 스포츠, 검투사 결투가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특별 이벤트로는
아레나에 물을 채워 실제 배를 띄우고 버리는 거대한 모의 해전, 나우마키아가 있었죠. 이 모든 감각의 통제를 위해 피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뿌리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악이 하루 종일 연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락은 빵과 서커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고도의 심리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찰나 7만 명의 시선은 단 한 사람, 황제의 손끝을 향하며 절대 권력을 시각화했습니다. 잔혹한 볼거리를 통해 로마 시민들의 폭력성과 현실적 불만을 배출시키고 제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전환시키는 분노의 해소 창구 역할도 했습니다. 무료 오락과 빵을 제공하여 대중이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황제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존성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쇠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기독교가 부상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오락에 대한 혐오로 대규모 경기 전면 중단되어 콜로세움은 침묵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귀족들의 군사 요새화, 이후 빈민과 노숙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하여 본래의 형태를 잃어갔습니다. 14세기에는 1349년 대지진으로 인해 붕괴되었고 무너진 트라버틴 석재와 금속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거대한 채석장으로 무자비하게 뜯겨 나가는 파괴와 채석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잿더미에서 피어난 콜로세움의 부활은 새로운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16세기에는 방치된 폐허 내부에 희귀 식물들이 자라나며 뜻밖의 식물학 연구 장소인 생태의 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교황들에 의해 기독교 순교의 상징으로 지정되어 석재 채굴이 금지되고 보존과 복원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거치며 단일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 기념물로 진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근처에 서 있던 30m 높이의 네로 황제 거상, 즉 콜로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조상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된 것이죠. 콜로세움은 돌이 아닌 역사로 지어진 영원함입니다. 오늘날 콜로세움 밖에서 바라보는 이들은 웅장한 규모에 압도당하지만 안에서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여전히 조급한 7만 군중의 함성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광과 잔혹함, 독창성과 지배의 무대였던 콜로세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인류를 압도하기 위해 태어났고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 살아남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